안녕하십니까. 보라뉴스 주가 최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심한 고울 흡수가 진행된 하악 전치부에서 브라이트-TL을 이용한 심리적인 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 환자, 48세의 남자 환자고 아래 앞니가 붓고 건드리면 아프다는 CC로 저희 치과에 내원을 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봤을 때 고뇌 상태는 기본적으로 31번이 많이 부어 있었고 퍼스도 조금 나온 상태였고, 동요도 상태는 31번은 동요도가 2도 정도, 32번과 41번 인접치 같은 경우는 동요도가 1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프로브를 재보니까 프로빙 뎁스는 32번 쪽으로, 인접면 쪽으로 한 6mm 정도 이상 들어가서 많이 파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위는 여기 부분, 이 부분에 보면 사진상에 나오는데 요만큼 정도 내려간 상태였고요. 하악 우각부가 되게 많이 발달한 환자로 실제로 교합력이 되게 세서 쾅쾅쾅 충격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앞니 쪽에 TFO가 진행된 것을 모르고 방치하다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내원이 왔습니다. 저는 보통 환자들이 이렇게 내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이 환자가 저희 치과에 내원하게 된 동기를 조사합니다. 환자의 어떤 불편함도 얘기를 들어보지만 내원 동기를 잘 들어보는데, 그 이유는 내원 동기에는 그 사람이 바라는 어떠한 바램, 니즈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니즈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바라는 걸 잘 듣다 보면은 결국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치과를 운영하면서 어떤 환자의 동의율을 높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환자가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의 니드를 잘 들어보고 조절해주면은 동의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사실 하다못해서 저를 갖다 오랫동안 본 환자들조차도 요즘은 실제로 치료를 할 때 좀 이건 나중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실은 좀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신환이 처음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바라는 바와는 다를 경우에 난 딴 데 가야 돼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원 동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분한테 어떻게 내원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타치과를 여러 군데 다녀왔었습니다. 타치과에서 얘기를 들을 때 맨 처음 치과에 갔더니 앞에 있는 세계 상태가 다 안 좋으니까 세계를 발치하고 위에 있는 부분에 양쪽인 송곳니 3번에 3번까지 브릿지를 임시치아를 만든 다음에 발치한 자리가 조금 낮거든,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뼈 이식을 하고 꺼지는 걸 좀 막아서 이렇게 치료해보자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무난하고 안정적인 치료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세 개의 일을 동시에 다 뺀다는 것 자체가 환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갔다고 합니다. 또 갔더니 그쪽에서는 양옆에 있는 깎는 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세 개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을 하되,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될 케이스니까 일단 발치를 하고 그날 앞에를 쫙 열어가지고 들친 다음에 뼈 이식을 하고 다시 그 위를 당겨서 꼬맨 다음에 기다렸다가 한 4, 5개월, 5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다시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바깥쪽을 단단한 잇몸까지 만들어주고 마무리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선생님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발치를 3개나 하고 싶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거였고, 실제로 저희 치과에 내원했을 때 저 또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스러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진단을 확정하기 전에 CT상으로 한번 판단을 내려봤는데, 환자도 사실은 이쪽에 봤을 때 이 31번 여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망가진 애를 갖다가 발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거부감을 느끼진 않았고, 실제로 이건 살릴 수도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양옆에 있는 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사실 이 사람이 저희 치과에 내원한 동기의 마지막 부분에 살짝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치과에 가게 된 이유가 회사에 동료한테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치과 가면 이 안 빼고 잇몸도 안 째고 수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째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 침습과 발치를 최소한 한번 줄여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단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취를 하고 프로빙을 확인해 보니까 이쪽 치아 32번에 인접면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치아는 아직 인텍트하고 치수가 살아있고 건전한 상태에서 옆면만 녹았다라고 판단 내려졌고, 그러니 이거는 발치를 하지 않고 이쪽 옆면에 뼈를 갖다가 임플란트를 여기 심고 이쪽 뼈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뼈를 이식한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해서 유도해서 이쪽 뼈를 채워넣고 거기서 어떤 생리적으로 식은막강이나 이런 것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면 일단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에서 많이 망가졌던 케이스를 치료했던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일단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쪽에 보면 31번 쪽, 넘어 41번 쪽은 리전도 잡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라인 앵글 쪽, 이쪽 부분까지 뼈가 이렇게 녹아 내려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발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고민스러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러면 이것의 오리진이
이것의 오리진이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TF였다고 하니까 윗부분에 TF를 갖다 안 닿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비타펙스 첩약을 해서 일단은 한번 쓰는 데까지 써보자. 그리고 혹시나 임플란트를 심게 되더라도 일단 당장 발신하지 말고 좀 살려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일단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발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일 발수 근충을 통해서 비타펙스를 갖다가 이쪽 31번 부분에 오버필링, 약간 과충전을 해놓고 일단 마무리 지었고, 이럴 때 저는 발치화를 갖다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다 소파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뭔가 여기다가 바로 이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내부를 갖다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염증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이식한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일단 목표가 그냥 연조직의 힐링을 이용해서 이미디어트하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딜레이드하게 해서 연조직만 안정시켜 놓고 염증 컨트롤만 된 상태에서 수술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부를 갖다 깨끗하게 데브리망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퍼스만 좀 빼내고 살짝 청소만 해줘서 깨끗하게 이리게이션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발치한 지 한 달 뒤에 CT상 사진인데 역시나 예상대로 많이 꺼졌습니다. 버칼 쪽을 보게 되면은 협직으로 거의 뭐 폭탄을 맞고 날아갔고 옆에 측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제로 하단부까지 이 앞면은 없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봤을 때도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기분인데 사실 이럴 때 이게 수직 수평적으로 흡수가 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게 1주, 2주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주변 부분이 약간 경화된 코티칼 부분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있는 그런 양상을 좀 관찰됐습니다. 또 하나 32번에 그때 인전면 쪽에 나중에 수복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겠다고 재건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부분도 사실은 뭐 그리 깨끗하게 낫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할 거인지를 갖다가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경사가 진 이 하방에다가 임플란트 심고 이런 좁은데 4.8mm 정도 되는 이 곳에다가 임플란트를 잘 식립한다는 게 사실 그리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민을 하다가 환자한테 수술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3번부터 3번까지 서큘라이션을 쫙 그어서 앞에 부분을 디플렉션 시킨 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뼈 이식을 하고 다시 덮는 과정을 통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31번은 뭐 당연하지만 41번 부분은 지금 건드리지 않고 그냥 처방만 가지고 해결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가 플랩을 갖다 크게 적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할 수 없는 상황, 회사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밖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부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 얘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술 범위를 최소화한 방법을 하자라고 일단 결정을 내리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치료할지 대해서 환자에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시스템의 어떤 뜻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임플란트의 어떤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건할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순측에 연조직과 경조직을 날아간 걸 회복시켜야 되고 또한 그것이 나이가 젊은 부위니까 이제 50도 안 된 부위니까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접치의 치근을 갖다가 침범한 그런 골파괴 양상과 결국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직 수평적으로 연조직도 경조직도 모두 다 수축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이죠. 그걸 갖다가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 시의 시스템 자체의 용이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드릴링을 한다고 했을 때 트위스트 드릴이나 아니면은 트래핀 버거 같은 계열의 드릴 가지고 파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앞쪽에 봤을 때 이 부분의 경사진 이 면에서 드릴링을 딱 한 번만 실수를 해도 그냥 덮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거기서 4mm 좁은 부분에서 한 번만 실수하거나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은 결국 다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 자체가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더 선택을 하거나 뭐 직경을 바꾸거나 이럴 수 없는 무조건 그 한 번이고 또 하나 저 상태에서 두꺼워진 코티컬을 뚫고 들어갈 때 열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 열이 많이 발생한 걸 어떻게 피할 것이며 그것을 피한다고 한들 그러면 거기서 초기 고정이 나올 때 길고 굵은 거를 갖다가 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니팅을 갖다가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짧은 거를 심었을 때는 그 끝의 힘만으로 초기 고정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갖다 할 때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어떤 처음부터 보철적인 부분을 고려해야지 심미적인 시술이 가능한데 그럴 때 상부 보철이 최소 지경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죠. 두 번째, 연결 부위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커넥션 타입이 티슈 레벨인지 아니면은 원바디에서 세멘티드 방식인지
아니면은 밑에 내려간 서브머지 타입인지, 뭐에 따라서 익스터널 타입인지 이런 거에 따른 부분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고, 또한 나이가 젊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걸 갖다 몇 년 동안 쓰게 되더라도 혹시나 다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유지 보수를 접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다 하고 시작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브라이트 티슈 레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그 사람의 상태에서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밑에 하단은 4.8mm지만 본 하우징을 포함한 위쪽 형태를 보면 한 6mm 조금 안 되는 상황이죠. 6mm. 6mm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조직의 안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최소한 순측으로 2mm 이상의 건전한 골 조직이 있어야 되고 선측으로 한 1mm 정도까지는 무조건 있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6mm라고 표현했지만 6mm가 안 된 상황에서 결국 안에 임플란트는 3mm 이내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교합력이 되게 센 사람이 쾅쾅쾅 충격이 가서 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커넥션 부분이나 어떤 이 임플란트 픽처의 강성 자체가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걸 선택했을 때 내로우하지만 단단한 재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즉 속이 비거나 그런 게 아닌 약간의 브라이트 티슈 레벨은 익스터널 타입과 상당히 유사한데 익스터널처럼 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른 회사들 익스터널 타입과 뭐 인터널 여러 가지 신고 있긴 합니다만 티슈 레벨의 타입에서의 가장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티슈의 깊이에 따른 부분을 커프로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커프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보면은 이 부분 밑에 픽스처 부분 하단부터 여기 커넥션 부분 상단 요 연결을 이 부분 연조직을 통과한 이 부분을 갖다 커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커프가 2mm, 3mm, 4mm, 5mm 이런 식으로 커프로 나눠져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플랫폼 자체도 위의 넓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품을 갖다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개별 픽스처를 다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은 너무 많은 픽스처가 너무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술자도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준비하는 어떤 직원들도 하다못해 기공사도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플랫폼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플랫폼 자체로 인한 어떤 불편함 확실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결 부위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mm 이내 연결 부위를 했을 때 커넥션 타입이 서브머지 타입이라고 하면 서브머지의 3mm 이내에서 가운데 커넥션이 되고 바깥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바깥에 그 연결된 부분 바깥에가 티어링 되는 찢어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면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그거를 갖다가 제거해 보신 분은 알지만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행위 특히 넥 부분이 이렇게 티어링 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밑에는 건장한 걸 제거하는 행위는 정말로 좀 최악의 상태죠. 환자도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고 빼고 난 다음에 주변부는 폭탄을 맞고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 사실 커넥션 부위의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최소한 커넥션 부위가 연결 부위가 좀 리지드하고 익스터널 타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서브머지 같은 경우는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조사하고 다시 껴보고 막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티슈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들수록 더 합니다. 깊이 심을수록 더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집어넣고 익스플로러 끝을 한번 살짝 긁어보기만 해도 그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밑에 부분을 갖다 봤을 때 그렇게 테이퍼드된 내려가 있는 그런 경사진 면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될 경우 끝에만 살짝 담기는 형태의 픽스처를 갖다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 끝에서 아주 조금의 그런 1, 2mm의 에이펙스 부분에서 이 스테빌리티를 갖다 얻는다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스레드 자체가 되게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윙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렇게 고정만으로 기회는 많지 않지만 충분히 한 15N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5N 정도로 저렇게 폭탄 반응 상태로 나온다면은 충분해 이 정도가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부분에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인접치의 그 파괴된 부분조차도 이 치아의 어떤 윙 형태 이렇게 스레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일종의 스캐폴드 역할을 해가지고 뼈를 갖다가 직접 거기다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나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유도하는 것까지 나중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발치한 후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태인데 발치할 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아까 이 경사가 진 부분에 사실 여기다가 드릴링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초기 고정을 갖다 얻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지만 살로 따지면 한 7mm 하방 이상 속에서 이 부분을 갖다 파야 되니까 본 히팅에 대한 부분을 갖다 사실 간과하지 않을 수 본 히팅이 되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환자하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 앞에를 갖다가 다 이렇게 우리가 제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소 침습을 할 때 조금만 열고 할 거니까
이 아래를 갖다 뚫을 때 이제 열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뜨거운 이 빔이 발생한다. 콘크리트 바닥에 파파파 구멍을 뚫으면은 어쩔 수 없이 열이 발생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확 열어가지고 확 제낀 다음에 막 쿨링하면서 찬물 부어가면서 천천히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방법을 지금 우리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한 번 더 나와서 내가 안 아프게 마취를 잘 해줄 테니까 한 번 귀찮지 한 번 더 나와서 거기다가 내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빵골 빵 뚫어버리겠다. 그러면은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잠깐 뚫리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다 특별히 약도 안 먹어도 되고 그냥 귀가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는 아주 성근 뼈, 딱딱하지 않은 뼈로 조금씩 나아갈 텐데 그럼 거기다가 우리 드릴링을 살짝 하게 되면은 아주 약한 힘으로도 드릴링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디코티피케이션 시키겠다라는 뜻이었는데 디코티피케이션 시킬 때 실제로 우리가 빵꾸 한번 뚫었다고 해서 거기서 막 염증이 막 생기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내가 대략 딱 정한 다음에 3차원적으로 보고 한번 빵꾸를 뚫을 때 거기다가 롱 쉔크 그 다음에 피셔 타입으로 된 서지컬 바로 한번 이렇게 빵꾸를 빵 뚫고 끝냈습니다.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여기 윗부분에 보면은 여기 뭔가 허연 거를 보여지게 되는데 이거는 마취하기 전에 제가 충분히 여기다가 도포 마취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취를 했는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술식이 자꾸 반복되고 여러 번 나오는 것도 불편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마취 주사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좀 어떻게 안 아프게 해주면은 환자랑 잘 달래서 했을 때 횟수가 늘어나는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납보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아프게 하니까 그리고 차근차근 과정을 다 설명해 주니까 환자가 선택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는 코디피케이션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코디피케이션 하고 하니까 실제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인시전 라인을 갖다 우리가 긋는 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웠는데 환자랑 이쪽 부분에 앞이 밑에 에이피컬 쪽에 터져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그냥 유지해 보자라고 생각했고 이걸 이렇게 열어서 보통 서큘레이션 이렇게 그을 텐데 서큘레이션 긋는 순간 이쪽에 있는 뼈가 확 녹아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걸 갖다 피해서 이쪽 31번의 라인 앵글 쪽에 살짝 그어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딱 적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 적길 때 플랩이 적게진 양이 작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확한 위치를 3차원적으로 찾아보기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가이드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선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이드 프로그램 할 때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임플란트의 탑 부분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32번 쪽에 조금 미세하게 약간 치우쳐서 이쪽 바깥쪽에 뼈가 녹아내려간 부분도 재건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에 탑 보철 부분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럼 이 정도 높이에 들어갈 건데 그럼 뼈는 얼마만큼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될 거고 살은 얼마만큼 채워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드릴링 할 때 얼마만큼 깊이로 들어갈 건지 어느 부분까지 해서 고정을 얻어낼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거 갖다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이드 프로그램 없이도 잘하시는 선생님도 많고 가이드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가지고 가이드를 맡겨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입안에서 안 맞아서 가이드 던져버리고 수술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럴 때 사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안 맞아 라고 던져버리는 것과 실제로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이드로 제가 계획을 다 했습니다만 가이드 없이 수술했습니다. 가이드 프린팅을 안 하고 가이드만 계획을 하고 제가 방향과 위치, 그 다음에 모자란 것들, 예상되는 건 모두 문제점을 다 계획을 한 다음에는 가이드 없이 3차원적으로 레퍼런스 포인트만 잡고 거기서 제가 수술을 들어갔는데 그 결과 실제로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가이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위치 정확하게 심어진 걸 확인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들어갈 때 경조직 및 연조직 같은 건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겠죠. 환자 입을 열고 내가 그 상태에서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국 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치료 방법은 플랩을 갖다 크게 적히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한 다음에 픽처를 심고 픽처와 가까운 표면에는 동종고를 덮고 바깥쪽엔 흡수관을 이종고를 덮으며 그 위를 갖다가 멤브레인을 덮고 그 다음에 상악관에서 띄어온 그런 결체 조직, 결합 조직을 갖다 거기다 이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환자도 많이 아파하겠죠. 기본적으로 그걸 갖다가 사실 극복하려면은 본 자체가 어느 정도 크게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가볍게 저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언젠가는 흡수가 거의 다 진행돼서 내 뼈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콜라게네이트 된 이런 종류의 타입의 본이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프리폼드 된 동그란 형태를 내가 잘라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적용해서 되게 쉽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안에 있는 콜라겐에 있던 부분이 결국은 흡수가 다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넣었던 뼈보다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만드신 회사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내가 그러면 더 넣으면 되는 것 뿐입니다.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넣어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코티칼 본 형태가 이행되듯이 내 치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코티칼의 형태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샌드위치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오스테오3 콜라겐을 넣어서 패킹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인시전을 그을 때 이렇게 그어서 나가는데 이쪽이 긋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조금 밀렸습니다. 오 마이 갓.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었던 이 부분이 분명히 노출될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차피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할 계획을 하고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정위치 정확하게 식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 그래놀레이션 된 부분을 갖다 조금 정리를 하고 미리 그 부분에 이렇게 잘라놓은 오스테온 콜라겐 3를 갖다 천천히 패킹을 했죠. 사진상 보면 조금 약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패킹이 된 양상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생각이 되죠. 보통은 여기다가 멤브레인을 먼저 깔고 시작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볼륨이 더 튀어나오니까 문제는 수철할 때 분명히 이쪽이 터질 거라는 사실을 갖다 미리 계획을 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환자분은 스모커, 담배를 피셨습니다. 한 하루에 한 갑 조금 안 되게 피셨는데 그럼 사실 이게 거의 터진다라고 봐야죠. 터졌을 때도 이게 감당이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터져버리면은 거의 픽처까지 다 뜯어내고 다시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죠. 깨끗하게 낫질 않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콜라겐 그래프트라는 재료를 갖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재료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위에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저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걸 했는데 소프티스 리제네이션 할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양만큼 얼마만큼 넣으면 어떻게 나을지가 예지가 된다. 예측이 가능한 재료라는 겁니다. 잠깐 옛날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수술하시는 교수님 어시스트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상부에서 이제 팔레탈 쪽에서 이렇게 싹 예쁘게 잘 딱 뜯어낸 거가 있는데 제가 깨끗하게 좀 도와드린다고 석션을 탁 해버렸습니다.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때는 아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교수님이 참 신사적으로 저를 대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 어시스트한테 석션을 딱 해버렸다면 아마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멘붕에 빠진다 그러죠.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제 뭐 어디서 이제 이걸 다시 띄고 반대편을 또 띄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데서 예지가 안 되는데 다음엔 항상 걱정을 해야죠. 이걸 띄면 될까? 뭐 띈 자리가 아프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수술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2장 깔면 됩니다. 두께를 내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면 몇 장을 깔을지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오픈됐을 때 과연 이 자리가 힐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게 수술할 수 있겠죠. 다음 케이스를 보면은 잠깐 딴 분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힐링되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72세 정도 여자 환자인데 롱브릿지를 갖다 하고 계셨었는데 롱브릿지가 다 부러졌습니다. 앞에가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될 케이스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2번도 이쪽 서비칼 쪽을 썩어서 제가 신경만 죽였던 치아라서 이것도 같이 발치하기 결정하고 3개를 발치했습니다. 발치와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폭탄을 맞고 날아가죠. 그러면 통법에 따라서 여기다 우리가 뼈를 채우고 인시전 라인 앞에서 쫙 그어가지고 뒤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쫙 당기면 여기다 멤브레인 깔고 쫙 당겨서 이제 꼬매면 됩니다만 환자분이 견디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아프죠. 겁이 많고 아주 무서운 거 못 견디는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그래도 잘 달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통법에 따라서 여기다 패킹을 하고 약간 이쪽에 디태칭을 시켜서 서큘러 따라 쭉 디태칭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콜라겐 그래프트를 갖다 이렇게 긴 거를 갖다 집어넣고 이제 수철을 했습니다. 밑에 수철된 양상이 이게 일주일 된 양상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빠져날라갔습니다. 환자분이 혀로 낼름낼름 해가지고 다 빠져날라갔는데 환자 보고 뭘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망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열어서 깨끗하게 긁어내고 다시 힐링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스티치 아웃만 하고 놔뒀습니다. 요것이 그 다음에 한 달 된 상태의 사진이고 가운데 부분에 조금 여기에 이식제가 보이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제 수술 전 사진인데 2달 정도 지난 사진입니다. 이건 환자가 약간 입을 다문 상태 찍어져가지고 좀 좁아 보이긴 하면 실제로는 조금 더 넓어 요거랑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위로 봤을 때 어태치해진 게 아주 깨끗하게 많이 광활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치료가 당연히 쉽고 간단하죠. 여기다가 뽕뽕뽕 펀치 뚫어가지고 플랩리스로 수술했고 환자분은 하나도 안 아프게 끝났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실제로 오픈됐을 때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게 환자가 혀로 한참 훑어댔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난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그 안쪽에 조금 열릴 거는 예상되지만 큰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할 때 이 윗부분에 보게 되면은 일단 플랩을 한번 재위치 시켜보고 이 부분이 좀 터지겠구나 감을 내리고 일단 오픈을 시켜서
밑에 한 장 깔고 그 다음에 또 형태를 잘라서 이렇게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덮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수출했습니다. 수초도 간단한 게 혹시 모르니까 이쪽은 버티컬 수초 한번 하고 이쪽은 단속봉합 인터럴 수출을 해가지고 일단 해놨습니다. 이리테이션 부분에 있어서 환자 자극을 계속 가하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 임플란트의 특성상 여기 있는 캡을 이용해서 요 위에다가 퀵스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약간 경화되는 그런 임시 충전재로 메꿔서 혀의 움직임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수술이 끝났을 때 위치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서 픽스처가 위치된 요 부분 요 정도의 상태를 갖다가 유지합니다. 설치게 붙이고 밑에 조금 들어간 상태. 그래서 실제 고정은 겨우 여기 아래 조금 여기서 고정을 조금 얻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이래놓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다리면 과연 뼈가 될 것이냐 그래서 걱정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저는 뭐 경험해봤으니까 네 그냥 담배 피지 마시고 제발 좀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술을 스티치 아웃하고 2주 뒤에 스티치 아웃한 상태인데 봤을 때 약간 부은된 양태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그라든 것보다 나으니까 네, 나중에 오그라들고 생각해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게 돼 있고 이쪽 안쪽도 뭐 큰 문제 없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 상태 조금 놔둬보니까 그 다음에 한 달 반쯤 지났을 상태인데 약간 꺼진 양상이 좀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부분이 막 쑥 꺼진 느낌은 나지 않고 뭔가 폭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치아를 갖다 보철을 만들 때 협축으로 약간 밀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살짝 이 부분을 갖다가 어차피 밀 거니까 큰 걱정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서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잇몸을 밀기 시작할 때, 몰딩 할 때 이 부분의 상태인데, 실제로 전에 맨 처음 수술할 때에 비해서는 주변부의 골 밀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 허연 느낌이 나고 미전도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한 임시치아를 끼우고 한 2달 정도 안 되게 한 달 반 정도 임시치아를 끼우고 한 달 반 수술하고는 한 석 달쯤 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골 밀도가 많이 증가해서 색깔이 좀 많이 뭔가 허해진 느낌이 나고 이쪽의 리전도 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협축으로 볼 때도 이쪽에 보면 이렇게 뽕용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쪽 근처에 32번 쪽에도 보면 여기 근처가 뭔가 치근막강이 재생된 것처럼 보이고 여기 보면은 뼈가 이렇게 있던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최종 보철이 들어가기 전 상태인데 들어간 상태인데 최종 보철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바깥쪽에 이렇게 옆에 치아와 유사한 형태의 본이 딱 만들어진 게 보여집니다. 색깔도 그다음 이행도 똑같이 되는 걸로 봐서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생각하고 2mm 정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옆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때 이것은 이제 32번 쪽 인전면 쪽을 갖다 관찰한 이 부분 같이 대체한 건데 그때는 뼈가 없으면 여기 보면은 충분하게 건전한 지근막강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쪽은 여전히 조금은 이건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이까지 좀 안 올 수 있도록 지금 바라고는 있지만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계속 팔로우업 체크 예상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보철을 갖다가 집어넣은 상태의 어떤 사진입니다. 티슈 레벨을 갖다가 약간 설측으로 그 다음에 약간 서브머지로 집어넣게 되면은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주변에 염증성 소견은 보이지 않으면서 티슈들이 약간 인그로잉 돼서 올라오는 양상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에 있어서 임플란트 심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치간유두를 갖다가 재생해 주는 건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냐가 사실 심미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만들어졌는데 깊이만 깊고 여기다 프로빙을 보면 피가 줄줄 나오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라면 사실 그거는 건전하고 심미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경우 제가 해놓은 상태에서 프로빙 해보면 단단하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블리딩도 없습니다. 바깥쪽에 형성되는 뼈의 라인을 보면 형태를 보게 되면 통통하게 충분하게 바깥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심미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색깔 자체가 조금 톤이 달랐긴 했지만 환자는 뭐 적당히 누리끼리 하니까 만족스러워했고 본인이 여기 찾아온 거에 대해서 아주 행복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갖다 지어보면은 어떤 심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 전부터 최종 보철 단계인 그 마지막까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탑다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수술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원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모자란지 그런 보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걸 갖다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뼈를 넣어야 될 양, 연조직을 증가시켜야 될 양, 그 나중에 얼마만큼 남을 건지 다 계산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이거 바깥으로 좀 빼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걸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내가 가진 시스템의 장단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일단 심어놓고 수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전치부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수가 그냥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초기 고정이 안 나오는 걸 갖다가 모르겠어 하고 넘기면 환자랑 납부관계는 당연히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충분히 잘 이해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식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CT와 구강 스캔에 대한 가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CT는 많이 갖고 계시지만 구강 스캔이 없는 분들조차도 사실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냥 RGNT 인상 떠가지고 혹은 바이트 인상 떠서 기공소에 보내면은 스캔을 해서 화일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굳이 스캐너를 가지지 않고도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데 스캐너 필요 없이 CT와 구강 스캔을 이용해서 아까 말한 덴티움 가이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아주 쉽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덴티움 가이드 프로그램은 다른 상용 프로그램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좀 프로그램 자체는 약간 무겁긴 합니다. 컴퓨터 성능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의 시스템을 갖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 걸 신고 싶다라고 한다면 픽스처를 갖다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 이거는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심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거고 환자도 만족하고 의사도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환자가 고생을 안 하려면 의사가 고생을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환자한테 생길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 지금 상태를 잘 진단을 내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환자한테 좋을까, 그리고 환자의 니드를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어떤 수술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여부분을 갖다 적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낼 때 상부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제로 환자 입에 옮길 때 수술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가를 갖다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상해가지고 수술이 들어간다면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합시다 하고 딱 열어서 바로 수술했을 때 이거 아니네 라고 하는 건 없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선택할 때는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